잔혹한 전쟁에서 세상을 구한 후 강호는 전설처럼 살았어야 했다. 대신 그는 얼어붙은 설원으로 사라지기로 선택했다. 현대 문명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그가 그저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몬스터로 가득 찬 위험한 곳에서. 하지만 강호는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오래된 지인 심이 소식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 부산 근처에 새로운 몬스터 종이 출현하고 있다는, 그리고 대구에 강호조차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만으로도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런 몬스터들은 대전쟁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호가 그 외로운 땅에 남아있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다. 몇 년 전 마지막 전투에서 그는 강력한 야수 파트너 소아와 함께 그들은 수많은 적을 베었다. 결국 강호는 세상을 구했다. 하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던 파트너를 잃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설원에 머물러 왔다. 소아가 남긴 푸른 알 옆에서 기다리며 언젠가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바로 그날은 새해가 될 것이었다. 그것은 설화가 죽은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그리고 눈 속에 앉아있을 때 요정들조차 나타나 강호와 함께 새해를 축하한다. 정확히 새벽 12시가 되자 새해를 알리며 알이 빛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의 전환 속에서 알이 부화하고 강호는 깜짝 놀란다. 서화와 똑같이 생긴 생명체가 알에서 나타났을 때 그에게 바로 이 설원에서였음을 상기시킨다. 그가 서화를 처음 만났던 것은 50년 전, 강호가 아직 천원에 주둔하고 있을 때 그는 몰려오는 몬스터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서화를 처음 만났다. 혼돈 속에서도 강호는 그 야수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이제 현재에 설화의 아이가 드디어 깨어났다. 그리고 작은 여우는 강호의 어깨 위로 뛰어오른다. 작은 여우가 강호의 뺨을 핥는다. 강호는 깨닫습니다. 그 짐승이 자신에게 인사하려 한다는 것을. 강호는 인사를 받아줍니다. 새로운 아기에게 말하면서 서화와 정말 많이 닮았다고. 그때 그는 앞서 날아가는 짐승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야수의 눈을 사용하여 그 짐승들을 감정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몬스터 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능력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은 심이 그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막 출현하는 새로운 종들에 대한 강호는 서우의 아이 각성과 새로운 몬스터의 출현이 연관되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나중에 강호는 한국의 빅3 길드 용병단 본부로 향합니다. 용병타워. 강호는 몽실의 등에 타고 지붕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경비병 중 한 명이 이것을 보고는 그는 기겁하며 팀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면서 마수가 방금 지붕에 착륙했기 때문에 그는 지원을 요청하며 소리칩니다. 그때 팀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제3조를 상기시킵니다. 비상 대응 수칙 제1항을. 그 조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검치호랑이를 탄 젊은 남자가 나타나면 그는 회장님의 친구이니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팀장은 그 남자에게 지붕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경비병은 마침내 비상수칙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건물에 들어가기 전 신입들을 놀리려고 지어낸 강호는 뭉치에게 자신 없을 동안 얌전히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뇌물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강호와 팀장은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상사가 안에 있는지 묻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강호는 그와 동료의 사진을 선반에서 봅니다. 잠시 후 노년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진 속에 남자와 동일 인물인 듯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철벽입니다. 그리고 그는 5대 영웅 중 한 명입니다. 철권왕으로도 알려진 철벽은 친구를 보자 너무 기뻐서 그의 품으로 뛰어듭니다. 강호가 그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왜 그렇게 술이 많이 널려 있냐는 것이다. 그러자 철배는 자신들이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 그러니 적어도 술을 많이 마셔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강호는 그에게 반박하며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말하자 이미 나이도 들었으니 말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 강호의 옷에서 작은 여우가 기어나온다. 철배는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친구에게 묻는다. 저 여우가 설화의 아이에게서 태어난 것이냐고. 강호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그녀의 이름을 소라라고 지어주기로 했다고 말한다. 철배는 흥미를 느끼고 깨닫는다. 강호가 그 작은 짐승을 자랑하러 온 것이라는 것을. 그는 강호를 붙잡고 이것 때문에 술을 마셔야 한다고 말하고 강호는 마지못해 이에 동의한다. 곧바로 그들은 미친 듯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잠시 후 강호는 철배에게 말한다. 사실 그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왔다고. 철배는 무엇이냐고 묻고 그는 밝힌다. 제 관리국이 그를 찾아와 그들이 마주친 새로운 몬스터 종을 보여줬다고. 철배는 강호에게 말한다. 이것이 자신의 길드가 직면하고 있는 같은 문제라고. 아마도 그들의 랭커 중 한 명이 남부 분쟁 지역으로 파견되었던 실종되었는데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고. 그 사람이 랭커였기 때문이라고. 철배는 설명할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꽤 분명하다고. 새로운 몬스터 종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 자주 출현하고 있다고 그가 언급한다. 이 몬스터들 중 일부는 심지어 품고 있다고. 마귀를. 강호는 이 말을 듣고 더욱 흥미를 느끼는데 대여명 전쟁의 모든 몬스터들이 모두 마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귀를 지닌 존재들은 본능이 극대화되었고 그들의 흉포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몬스터의 마귀를 부추긴 마신이었다. 에너지를 극한까지. 강호는 최악의 경우에 짐승들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한다. 철비는 곧 이 생각을 떨쳐내고 강호에게 자신의 새로운 세계 랭킹을 알려준다. 현재 42이며 게다가 한국에서는 현재 6위라고 말한다. 강호는 그를 칭찬하며 노인치고는 잘하고 있다고 말한다. 철비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부정한다. 다른 모든 것이 비싸지고 있는데 자신의 랭킹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철배는 마력을 측정해보자고 제안한다. 강호가 떠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현재 마력이만 4000이라고 언급한다. 하지만 강호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꽤 지루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철배는 그를 죄책감에 빠뜨려 동의하게 만든다. 강호는 측정 팔찌에 팔을 넣는다. 그리고 배는 그에게 마력을 주입하라고 말한다. 강호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장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스캔하기 시작한다. 그의 신원이 확인되자마자 장치는 강호의 전투력이 12만이며 장치는 그의 예상 랭킹을 표시한다. 그의 전투력을 기반으로 한 그것은 세계 랭킹 1위로 밝혀진다. 철비는 이것을 보고 기겁한다. 그리고 그는 강호에게 묻는다. 눈밭에서 대체 뭘 하고 있었냐고. 강호는 농사만 지었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뭉치를 키웠다고.
나중에 던전 오차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작은 던전이며 강호의 거주지 근처에 위치해 있다. 오차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많은 수의 과일나무들이 정원에 서식하며 마술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강호와 같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던전이다. 짐승왕인 그에게는 분명히 오차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바로 요정석이다. 강호는 큰 요정석을 꺼낸다. 그가 선물로 받은, 그리고 그는 그것을 오차드에 심는다. 이것은 즉시 정원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강호마저 그 효과에 감탄합니다. 과일들이 빛나기 시작하고 요정들마저 이 순간을 즐기는 듯합니다. 정원에 있던 갈로그들도 순식간에 2배가량 성장했습니다. 사올라는 짐승들을 향해 뛰어오릅니다. 그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말이죠. 시올라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동안 강호는 짐승의 눈을 활성화하여 그녀의 능력치를 확인합니다. 그녀의 희귀도는 SS 등급이지만 공격 레벨과 전투 레벨은 여전히 FF입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특수 능력과 잠재력 모두에 물음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강호는 설아가 아종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그것 역시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설아가 반대 방향으로 뛰어오르더니 오두막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강호는 설아가 왜 달아나는지 궁금해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느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강호는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순식간에 그녀를 따라잡습니다. 그녀가 꽤 빠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몇몇 정령들을 찾아 나선 것이죠. 한 무리의 괴물들에게 둘러싸인 정령들을요. 설아는 즉시 뛰어내려 정령들 앞에 섭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말이죠. 강호는 설아가 달려가 정령들을 보호하려 한 것에 놀랍니다. 바로 그때 A등급 뱀 한 마리가 현장에 나타나고 강호는 신화 속 짐승이라 할지라도 설아가 이 짐승과 맞서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뱀은 티타노보아로 밝혀지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강호는 그때 그의 비스트 마스터 고유 능력인 포식자의 본능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스킬인데 괴물들이 시전자를 세상의 절대적인 정점, 무자비한 포식자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뱀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강호가 스킬을 활성화하는 순간 말이죠. 그리고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강호는 뱀의 혀를 붙잡고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그런다면 뱀술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요. 강호는 뱀에게 답을 요구하고 뱀은 고개를 젓습니다. 강호가 하는 말을 이해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강호는 무서운 목소리로 짐승들에게 흩어지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들 모두 현장에서 사라진다. 짐승들이 도망치는 동안 강호는 멀리서 괴물 랩터를 발견한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서는 마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호는 괴물의 능력치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것은 능력치가 낮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저없이 설아는 랩터를 쫓아가고 강호가 그들을 뒤따른다. 강호는 멀리서 게이트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는 랩터가 게이트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들이 게이트에 가까워지자 그는 깨닫는다. 주변이 마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랩터 때문에 그들은 게이트로 뛰어든다. 그리고 그들이 게이트에 들어서는 순간 강호는 알아차릴 수 있다. 주변에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놀랍게도 설아는 두 번째 꼬리를 얻는다. 그들이 게이트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호는 정보를 읽는다.
그녀의 능력치 창에 표시된 그리고 설아의 성장이 1.5배 빠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른 이들보다 그 종류의 방금 얻은 새로운 꼬리 덕분에 마기를 두른 랩터 3마리가 멀리서 나타나고 설아는 강호에게 묻는다. 랩터들과 놀아도 되냐고. 강호는 설아가 설아와 똑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강호는 솔트와와 함께 훈련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전투를 함께 싸우며 성장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솔트와를 잃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강호는 설아를 평범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설아는 아이인 것 같다. 선천적으로 싸움을 좋아하는 강호는 그녀가 싸우는 것을 막는 것이 자신에게는 이기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아가 좋아하는 것을 막지 않기 위해 강호는 그녀와 계약을 맺기로 결정한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알려준다. 자신이 그녀를 최고의 존재로 키울 것이라고.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에 닿자 거대한 에너지가 방출되어 원을 형성한다. 그것은 강호의 손가락을 감싸 반지가 된다. 이것은 계약 반지인 것으로 드러난다. 주인에게 발현되는 마수와 계약할 때 강호는 그리고 설아에게 말한다. 자신의 만화 일부를 그녀와 나눌 것이라고. 그녀가 아직 매우 어리기 때문에 그의 만화를 그녀에게 전달한 후 그는 그녀에게 마음껏 가서 싸우라고 말한다. 그리고 시올라는 랩터들을 향해 뛰어오른다. 시올라가 랩터들에게 다가가자 강호는 감각전이 스킬을 활성화한다. 그것은 비스트 마스터의 타고난 능력이다. 기본적으로 계약자와 마수는 모든 감각을 공유한다. 만화와 신체 능력까지 포함하여 강호는 설아를 전투 내내 안내한다. 언제 움직이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보여주며 심지어 언제 공격해야 하는지까지. 설아는 랩터 한 마리를 쓰러뜨릴 수 있다. 강호의 지도로 랩터가 그녀의 영향 아래 놓이자 설아는 압도 스킬을 사용한다. 마기를 흡수하기 위해 랩터 안에 있는 설아는 랩터의 모든 마기를 없앨 수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2마리에게도 똑같이 한다. 강호는 그녀가 얼마나 민첩한지에 감탄한다. 랩터들을 쓰러뜨리는 동안 랩터들을 완전히 제압한 후 시올라의 공격 스탯이 F에서 2로 상승하고 강호는 놀란다. 그녀가 한 번의 싸움으로 벌써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에. 강호는 그리고 그녀를 부른다. 그리고 그녀는 강호에게 잘했냐고 묻는다. 이에 강호는 그렇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정말 잘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게이트가 닫히기 전에 강호는 랩터들을 부른다. 그들에게 깨어나라고 말하며 그리고 게이트가 닫히기 전에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 놀랍게도 시올라는 랩터들과 놀기 시작한다. 그리고 강호는 깨닫는다. 마기가 없는 자는 누구든지 시올라에게 친구라는 것을. 하지만 불필요한 놀이를 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강호는 그들에게 서두르라고 소리친다. 강호와 설아, 랩터들은 게이트를 향해 달린다. 그리고 그들은 다치기 전에 간신히 뛰어나왔다. 강호는 숨을 고르려 할 때 갑자기 땅의 정령들이 그를 환영하는 소리를 듣는다. 환희의 찬 목소리로 그를 절대자라 부르면서 강호는 완전히 그가 이렇게 여겨지는 것에 놀랐다. 대지 정령들도 설아를 칭찬한다. 그녀를 은백색 송곳니라고 부르며 강호는 곧 모든 칭찬을 제쳐두고 대지 정령의 지도자에게 다가간다. 그녀에게 마법을 썼는지 묻는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강호는 또한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대지 정령에게 묻는다. 그녀가 설아를 은백색으로
송곳니라고 지칭하는 것인지, 대지 정령은 그 짐승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란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고향에서는 항상 백색 송곳니를 숭배해왔다고 밝힌다. 그들의 수호신으로 고대부터 이 신들 중에는 은백색 송곳니들이 있는데 그들은 훨씬 더 특별하게 여겨진다. 그 숭녀는 은백색 송곳니들이 매우 강하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친절하며 사실은 5개의 꼬리를 가진 은백색 송곳니였다. 그들의 나라를 괴물로부터 구한 것은 시체용이라고 알려진 대지 정령은 강호에게 은색 송곳니들은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전설에 불과하다고 알려준다. 강호가 그들의 사랑하는 은백색 송곳니를 아이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 정령들은 어쩔 수 없이 강호를 그들의 절대자로 만든다. 사실 그들은 그를 위해 춤을 만들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들이 춤을 추는 동안 강호는 그 대지 정령이 그와 이야기하고 있던 여왕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의 머리에 어떤 종류의 왕관이 있기 때문에 강호는 그녀에게 왕족인지 묻는다.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듣는 순간 그녀의 기분은 즉시 바뀐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그들이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절대자 강호에게서 강호는 그들에게 그가 당연히 이것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고 알려준다. 그가 절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는 그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다. 정령들의 여왕은 강호에게 말한다. 그들의 영역이 최근에 던전으로 변했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기절했다고. 그녀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이 낯선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강호에게 이미 사흘이 지났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원치 않는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강호는 그녀와 그녀의 백성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립니다. 여왕은 이를 재빨리 확인하며 절대자가 이것을 아주 빠르게 눈치챘다고 말합니다. 정말 빠르게 강호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어스스피릿 던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집 근처에 오차드라고 불리는 그는 그들이 오차드에 자유롭게 머물러도 좋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괜찮다면 망설임 없이 어스스피릿들은 축하하기 시작하고 강호가 이상하게 느끼기 전에 그를 숭배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절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강호는 궁금해합니다. 모든 동화 속 공주들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여왕이 마치 하녀처럼 절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몽크는 우버처럼 그들을 데리러 나타납니다. 어스스피릿들은 짐승에게 매달리고 강호는 그들이 차가운 평원을 가로지를 때 단단히 잡으라고 재촉합니다. 차가운 평원을 가로지를 때 나중에 강호는 새로운 그룹 채팅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비가 만든 그룹인 것으로 밝혀지베스. 5 전쟁 영웅을 위한 강호가 합류하는 순간 전체 그룹은 열광합니다. 갑자기 검신 준우와 활신, 호용은 누가 가장 강한지 싸우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둘은 누가 가장 강한지 알아내기 위해 시합을 정합니다. 강호는 이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이렇게 행동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서로를 보는 순간 그들은 항상 아이들처럼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보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강호의 전우들입니다. 대전쟁 동안 그의 곁에서 싸웠던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강호는 이제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들의 얼굴을 보러 가야 할 때라고. 게다가 그는 설아를 최고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녀를 위한 훈련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곧이어 검신과 활신은 그들의 싸움을 위한 원하는 장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기자들까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랭킹전을 취재하기 위해 검신, 준우는 현재 세계 랭킹 22이며 활신호용은 세계 랭킹 21위입니다. 그들이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 염화 마녀 미나가 오영웅 중 한 명인 그녀가 현장에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나이에 비해 여전히 젊어 보입니다. 강호처럼 말이죠.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군중은 열광합니다. 미나는 두 늙은 바보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싸울 작정이냐고. 마치 지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미나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 싸우려고 기를 씁니다. 서로에게 교훈을 주려는 목적으로 말이죠.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미나는 깨닫습니다. 그들의 오래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미나는 이어서 이 경기를 공식적으로 랭킹전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보증인이 됩니다. 경기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 미나는 낯익은 인물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다름 아닌 강호입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게 군중 뒤에 착지합니다. 하지만 미나는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미나는 이어서 두 바보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랭킹전을 취소하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나는 이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고집을 부릴 것인지. 강호가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뒤에서 강호를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즉시 물러섭니다. 두 사람은 강호를 보자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짐승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말이죠. 호는 설아에게 신나게 말합니다. 그의 오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그녀에게 신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알고 보니 존 우가 자리에서 물러난 후 백기사 길드 마스터로서의 말이죠. 그는 붉은 산 근처에 중소길드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존 우는 이어서 강호를 그의 약재 창고로 데려갑니다. 그가 그에게 월염초를 숨겨둔 곳을 보여주는 곳에서 이것은 약초입니다. 약초 몬스터의 만화를 증폭시키는 섭취하면 정말 희귀하고 비쌉니다. 숄라는 그 식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입 깨물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강호는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올바른 섭취 방법이 아니라고. 숄라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인지에 감명받아 준우는 강호에게 말합니다. 월염초를 모두 가져가도 좋다고. 숄라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한편 호용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강호에게 창고 전체를 습격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준우는 그에게 강호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강호는 준우에게 선물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준우는 그에게 자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정말 고맙다면 바로 그때 호용이 강호에게 말합니다. 이미 엄청난 양의 술을 준비했다고. 마실 것이라고. 15년 동안 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준우는 찬성합니다. 강호가 철배와 술 파티를 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호는 그들을 놀리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들만 유일하게 철배를 포함하여 세월이 흐르면서 외모가 변했는지 묻습니다. 그 둘은 이 질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술 파티를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다음 날 강호는 서울 은행으로 향합니다. 그가 은행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는 점원에게 겸손하게 인사받습니다. 그 점원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를 VIP룸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강호는 그 남자에게 미친 듯이 허리 숙이는 것을 멈추라고 간청합니다. 그에게 말하면서 만화석을 좀 인출하러 왔다고. 숄라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돌멩이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숄라에게 그게 기본적으로 돈이라고 말합니다. 쇼핑하러 가려면 필요한 것이라고. 점원은 강호에게 그 돌멩이, 보관실은 예전 그대로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고 알려줍니다. 원하는 대로. 곧 강호는 업무를 마칩니다. 그가 입구로 걸어갈 때 오토바이를 탄 깡패 한 명이 멀리서 그를 발견한다. 그는 알아차린다. 은행 사람들이 강호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깡패는 즉시 사람들이 그 남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추측한다. 강호 옆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남자에게 말이다. 그는 사람들이 왜 그 남자에게 고개를 숙이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나 감지 렌즈를 활성화한다. 이것은 물체를 투시하여 모나 스톤의 등급을 표시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감지된 만화를 보여준다. 이 장치는 그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2개의 C등급 모나 스톤을 가지고 있으며 가방 안에는 3개의 등급 모나 스톤이 있다고. 그는 이것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체로 좋지 않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못해 강호의 주머니를 확인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3개의 S 등급 만화 스톤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게다가 2개의 A등급과 5개의 B등급 만화 스톤이 더 있었다. 그 남자는 이것을 보고 기겁한다. 강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현금 16억이기 때문이다. 그는 강호의 랭크를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그가 S랭크 헌터인지 알아보기 위해. 하지만 그는 그 장치로 강호의 만화를 측정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그는 강호가 비각성자라고 결론 내린다. 강호가 은행을 떠날 때 그는 완벽한 목표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그 주변에 경호원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보스에게 연락한다. 그가 잭팟을 찾았다고 알리기 위해. 그는 보스에게 자신이 강호를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알린다. 그리고 강호는 그저 하던 일을 계속한다. 얼마 후 그는 기이한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는 수인족 여자를 발견한다. 그녀는 강호가 15년 만에 자신들을 찾아온 것에 놀란다. 15년 만에 그녀는 몽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그리고 그녀는 강호에게 묻는다. 이번에는 무엇을 키울 계획이냐고. 강호는 은색, 베가를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수인족 여자는 즉시 그것이 시오화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강호는 이를 확인하지만 시화는 다른 시화와는 조금 다르다고 알려줍니다. 그녀가 아종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그녀의 오랜 세월 동안 신화 속 짐승의 아종을 보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강호에게 그렇게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인은 이어서 강호에게 말합니다. 설아를 아주 잘 키워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여인과의 만남이 끝난 후 강호는 거리로 나섭니다. 설아는 거리 전체가 수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설아는 강호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지에 대해 강호는 설명합니다. 다양한 종족들이 신대륙이라는 다른 차원에서 지구로 넘어왔다고요. 그들이 현재 걷고 있는 거리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거주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말이죠. 미나는 그들 중 한 명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법 종족 출신입니다. 그들의 삶의 80을 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드워프족 또한 신대륙에서 온 또 다른 종족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은 대장간 기술에 특화된 종족입니다. 드워프 족장 스미스가 멀리서 강호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몇 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강호를 환영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스미스는 강호를 자신의 작업실로 안내합니다. 그가 찾던 모든 것을 찾았는지 물으며 강호는 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스미스에게 그도 바빴는지 묻습니다. 스미스는 백기사 길드와 나파 길드에서 항상 그들에게 일거리를 보내기 때문에 항상 처리할 일들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강호는 이어서 스미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팔찌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라 블레이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호는 그에게 말합니다. 오라 블레이드를 한번 봐달라고요. 하지만 스미스는 바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그에게 다른 모든 요청들을 제쳐두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다른 요청들을 강호의 임무가 항상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다른 드워프들도 동의합니다. 그들의 리더와 함께 강호는 초조하게 웃습니다. 드워프들이 그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한편 갱단팀은 이미 강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장장이가 마무리합니다. 팔찌에 대한 개선 작업을. 그리고 그는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 팔찌가 그의 만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대 출력도 늘렸기 때문입니다. 대장장이는 강호에게 시험해보고 싶은지 묻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곧 시험해볼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그는 드워프 작업실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한적한 거리를 걷는 동안 그 갱단은 숨어있던 곳에서 튀어나와 그를 에워쌉니다. 강호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싶은 것은 그들이 모두 나왔는지 여부입니다. 갱단의 리더는 각성자가 아닌 사람이 켄고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에 놀랍니다. 켄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를 각성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만화 감지 렌즈를 사용하는지 묻습니다. 측정 가능한 만화 한도가 10만이기 때문입니다. 갱단의 리더는 이를 확인하고 속으로는 켄고가 너무 태평한 것에 이미 걱정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치고는 그 남자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이 나라에 3명 정도의 각성자가 있다는 것을. 전투력 10만 이상을 가진. 그리고 그는 그 3명을 모두 압니다. 그래서 그는 강호가 그 중 한 명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강호가 위협이 아니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강호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으므로 강호 역시 오라 블레이드를 꺼냅니다. 명백한 일방적인 전투를 준비하며 그에게 달려든 첫 번째 무리들은 모두 베어집니다. 리더를 충격에 빠뜨리면서 동시에 당황하게 합니다. 그는 렌즈를 이용해 강호의 만화를 측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측정 불가능 옵션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 남자는 강호의 전투력이
실제로 10만 이상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 주인공 강호에게 누구냐고 묻는데 강호가 그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가 착용하고 있던 측정 렌즈를 부수면서요. 그 일당을 무력화시킨 후 강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그들이 모두 수배 중인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일당의 리더는 명이고 그는 화이트 나이트의 전직 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강도질을 하고 납치,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강호는 이에 놀라며 그 남자에게 말합니다. 꽤나 바쁘게 지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호가 얼마나 위험한지 본명은 도망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분명히 강호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고유 능력을 발동합니다. 암살자 스킬을요. 이것이 그를 강화시키고 그는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현장에서 도주하는 명은 알고 보니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능력을 사용하는 동안 적에게 붙잡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는 옆에서 강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에게 말을 거는 그가 한때 화이트 나이트의 전직 간부였다는 것에 대해 강호는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 남자가 범죄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강호는 그를 땅으로 내리칩니다. 명은 정말 세계 땅에 부딪히고 정말 심하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국내 순위 50위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호는 그를 아기처럼 다룹니다. 이는 강호가 최고 티어 랭커라는 의미입니다. 명은 자신이 경계를 허술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단검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강호에게 어디 있냐고 물으면서요. 강호는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다시 세게 때립니다. 그의 단검은 손에서 떨어지고 그는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강호는 칼날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쓰레기인 것처럼 쓰레기통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행하게도 강호의 공격으로 그의 옷이 벗겨지고 그 남자는 쓰레기통에서 당황한다. 그곳에서 강호는 스미스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무기에 감탄한다. 그것이 정말로 많아 효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강호는 그때 명에게 다가간다. 그가 이미 50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그 역시 전쟁 세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강호는 그에게 왜 범죄자가 되었는지 묻는다. 그렇게 끔찍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후에도 명은 자신을 변호하며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재미없기 때문에 그는 피 흘림 없이는 세상이 지루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체 더미가 없이는 그리고 그는 이미 이 모든 것 때문에 미쳐가고 있다. 강호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는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랜 전쟁으로 인해 인간성이 파괴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적을 학살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고 모든 것이 끝나면 결국 범죄자가 된다. 그들은 전쟁이 만들어낸 광인이며 그리고 그들은 그저 하나의 병폐일 뿐이다. 현재 시대가 시시하려는 명은 침묵을 알아차리고 미소 짓는다. 강호에게 물으며 자신이 하는 말에 공감할 수 있는지. 하지만 강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킨다. 한편 준우는 그의 제자 중 한 명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강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 남자는 준우에게 강호가 마치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가 전쟁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준우는 이 말을 듣고 즉시 그 남자를 정정한다. 강호가 온화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성질이 고약하다고 말한다. 특히 범죄자들에게는
다시 골목으로 돌아와 강호는 마침내 입을 연다. 명에게 평화에 지쳤으니 그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한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채로 그는 그 남자를 멀리 날려버린다. 하지만 이어서 얼굴에 주먹을 날린다. 잠시 후 그의 잘생김을 망가뜨리기 위해 준우는 강호에게서 영상통화를 받는다. 그를 놀라게 하며 준우는 신나서 전화를 받는다. 그리고 강호는 그에게 명을 데리고 있다고 알려준다. 준우에게 그를 아는지 묻는다. 준우는 그 남자를 즉시 알아본다.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며 백기사의 이름을 더럽혀온 자라고 한다. 준우는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라고 다그친다.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호는 그에게 주소를 보내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명의 모든 일당을 이미 붙잡았다고 알려주는데 통화가 끝난 후에야 명은 마침내 깨닫는다. 강호가 바로 마족 짐승 왕이라는 것을. 강호는 그에게 묻는다. 은닉처가 그들이 가진 유일한 곳이냐고, 돈 한 푼을 위한 것이냐고. 명은 이를 확인해준다. 자신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는 언급한다. 팬텀이라는 남자에게 강탈당했다고. 그래서 은닉처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호는 그에게 팬텀이 누구냐고 묻는다. 명은 그가 악명 높은 도둑이라고 밝힌다. 물건을 훔친 후에는 늘 블랙카드를 남기는. 명은 강호에게 묻는다. 자신이 살 수 있게 해줄 거냐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놨으니. 강호는 그렇다고 말한다. 하지만 갑자기 명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다. 결국 그의 만화 구멍을 파괴하면서 강호는 그에게 말한다. 그를 살려두는 유일한 이유는 그의 만화 구멍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이는 즉, 그가 더 이상 능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 순간부터 명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명은 자신이 이제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고통에 신음한다. 그리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강호는 그에게 기억하라고 말한다.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그는 강호에게 불평한다. 그리고 명과 그의 일당을 어두운 골목에 남겨둔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강호는 설아에게 장담한다. 전쟁에 나간 모든 사람이 명과 같지는 않았다고. 그리고 그는 설아에게 장담한다. 집에 돌아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거라고. 하지만 집에 도착하면 먼저 목욕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밥을 먹기 전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설아는 도망치려 한다. 목욕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호는 쉽게 그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목욕하기 싫어하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어머니도 이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목욕은 평범한 목욕이 아닙니다. 강호가 세계수 열매를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쇼핑 중에 얻은 열매를 물에 넣고 있습니다. 그는 만화를 사용하여 열매를 녹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섞습니다. 좋은 향과 완벽한 온도를 만들어냅니다. 사오라는 한쪽 다리로 시험해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물을 좋아합니다. 쿵코는 그녀가 마음에 들어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물속에 부드럽게 놓습니다. 야수종 전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들은 세계수, 열매 껍질을 아주 소량 갈아 자신들의 몸에 발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털, 피부와 가죽이 엄청나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그 귀한 열매입니다. 사오라가 현재 몸에 흡수하고 있는 순식간에 물이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호는 완전히 놀라지 않습니다.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설아는 또 다른 스킬을 획득합니다. 스텝보드에는 자연의 수호자라고 나옵니다. 강호는 설아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읽습니다. 자연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리고 자연 에너지가 농축된 약품에 대한 그녀의 흡수 효율은 같은 종류의 다른 것들보다 1.5배 높다고 합니다. 강호는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목욕이 끝난 후에, 그리고 먹을 것을 찾자고 제안합니다. 나중에 강호는 그의 식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밖에서 얻은 귀한 열매들을, 그것이 그가 자리를 비웠던 이유입니다. 강호는 귀한 재료들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요정 여왕은 평범한 불로는 그가 하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강호는 만화석 한 뭉치를 꺼냅니다. 하지만 여왕은 강호에게 말합니다. 그가 온통 폭파시킬 거라고. 그렇게 많은 만화석을 사용한다면 강호는 그녀를 무시하고 돌들을 불 속에 던집니다. 여왕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면서 그녀는 화덕이 폭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강호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왕은 깜짝 놀란다. 강호가 얼마나 쉽게 불꽃을 다루는지 보고서 말이다. 강호는 모든 재료를 굽는 것을 마친다.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이후 그는 문솔트 즙을 짜낸다. 준우에게서 얻은 것이다. 그는 즙을 가루와 섞어 반죽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둥근 공 모양으로 빚어 만두를 만든다. 그것을 마치자 그는 여왕에게 묻는다. 맛볼 의향이 있는지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활력이 폭주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폭발할까 봐 말이다. 그 만두처럼 강력한 것을 먹으면 말이다. 여왕은 그 만두가 특별히 사오라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아차리고는 이미 침을 흘리고 있다. 강호는 그 만두가 그녀를 위한 것이라고 확인해준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만 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만두가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오라가 만두를 맛보는 순간 그녀는 엄청난 만화가 몸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기쁘게 선언한다. 그것이 그녀가 경험했던 최고의 기분이라고 말이다. 이 덕분에 그녀의 방어력은 F였지만 F에서 2로 올라간다. 게다가 그녀는 더 커진다. 이전 크기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요정들을 완전히 경악하게 만든다. 이것을 마친 후 설아와 강호는 달리기를 위해 집 밖으로 나선다. 강호는 설아가 약을 잘 흡수할 수 있어서 기뻐한다. 그리고 그녀의 성장은 설아보다도 빠르다. 강호는 궁금해한다. 만약 그가 어릴 적 설아에게도 같은 절차를 해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말이다. 그는 자신이 설아를 키울 때 실제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깨닫는다. 설아를 키울 때 말이다.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함께 달리고 싸우는 것뿐이었다. 그녀를 배부를 때까지 먹일 수 없었다. 아플 때 제대로 쉬게 해주지도 못했다. 강호는 후회하기 시작한다. 만약 자신이 사오아를 잘 키웠더라면 상황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마술을 더욱 연구하게 된 이유였다. 사오아의 죽음 이후 강호는 사오아를 위해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그녀의 아이를 위해 하겠다고 조용히 약속한다. 그들이 눈 속에서 놀고 있는 동안 설아가 강호의 품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때 강호는 깨닫습니다. 그녀가 살이 더 쪘다는 것을. 강호는 이에 대해 매우 기뻐하며 설아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녀를 최고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절대적인 호화로움 속에서 살게 해줄 것이라고. 그들이 놀이를 마친 후 강호는 몽실을 데리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16년 전, 한 노인이 새끼 몽실을 깊은 눈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털 뭉치처럼 생긴 것을 보고
그는 즉시 그 새끼가 자기 무리에게 버려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노인은 몽씨에게 따뜻하게 말하며 그의 동족을 따라가라고 재촉합니다. 곧 철조망이 건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주변에 그러면 나중에 그가 떠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몽씨가 얼마나 연약한지 보고 노인은 그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가 미래에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가 단검을 꺼내려던 순간 몽씨를 없애기 위해 그는 몽씨의 귀여운 눈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것은 즉시 그의 마음을 바꿉니다. 단검 대신 그는 자신이 먹을 육포를 꺼냅니다. 그리고 몽씨는 이것을 행복하게 먹습니다. 고맙다는 표시로 남자의 코를 핥으면서 그 후 노인은 떠납니다. 하지만 몽씨는 같은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다시 돌아오자 몽씨는 달려가 그를 안습니다. 그날부터 몽씨는 노인의 보살핌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씨는 어느 즐거운 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노인은 몽씨를 커다란 즐거움 덩어리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마침내 몽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몽씨와 대화하기 위해 앉기까지 합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대전쟁 중에 가족을 잃었다고, 그리고 그는 홀로 떠돌게 되었다고, 설상가상으로 그는 풍토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세계에서 걸린 남자는 그가 몽씨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몽씨를 보았을 때 그가 괴물의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의 숙적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자는 문치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가 문치와 교감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한창 이렇게 지내던 중 남자가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며 가슴을 움켜쥡니다. 그리고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합니다. 문치는 이를 보고 음식을 사냥하러 달려갑니다. 노인이 줄곧 그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가 돌아왔을 때쯤에는 노인은 쓰러져 있었고 문치는 당황합니다. 그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산 아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곳입니다. 위험하더라도 문치는 산 아래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도움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군인 거주지에 도착하는 순간 병사들은 경보를 울립니다. 그리고 즉시 문치를 둘러쌉니다. 그들은 그의 어미가 근처에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가 아직 새끼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그들은 문치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문치는 오직 죽어가는 친구를 위한 도움을 원할 뿐입니다. 그에게 한 번의 의심의 여지도 주지 않은 채 문치는 사방에서 공격당합니다. 그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려고 하지만 공격은 계속되고 속으로는 이미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마침내 그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들이 막 그를 끝장내려던 순간 강호가 나타납니다. 병사들은 강호에게 말합니다. 그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자신들이 새끼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호는 병사들에게 그 새끼가 나고자라고 말합니다. 근처에 어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물러서라고 말하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강호가 그 새끼에게 시선을 두는 순간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만화를 그의 몸에 불어넣어 줍니다. 그가 힘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문치는 강호를 노인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강호는 알아냅니다. 노인이 풍토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요. 무대륙의 질병입니다.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만화로 인해 발생하며 그 만화가 그의 심장에 뿌리내린 것입니다.
강호는 남자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만화를 그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에게 운이 좋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는 먼치 같은 용감한 친구가 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깨어나고 먼치가 그의 품으로 뛰어듭니다. 두 사람은 진심 어린 순간을 함께 나눕니다.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주면서요. 이제 오늘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먼치가 노인의 무덤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전에 노인은 몽크씨를 강호에게 맡겼습니다. 노인의 죽음 이후로 몽크씨는 항상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무덤으로 강호와 사오라는 그를 확인하러 옵니다. 몽크씨가 울자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강호는 노인의 안식처가 결코 춥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몽크씨가 항상 그를 추모하러 돌아오기 때문이죠. 갑자기 괴물벌떼가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호는 즉시 그것들이 새로운 종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강호는 마수안을 사용하여 벌들을 감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맹목적인 복종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지배자에게요. 그들은 때로 행동할 때 더 강합니다. 벌 중 하나가 설아에게 더 가까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그것을 입으로 잡습니다. 마귀를 빨아들이기 위해요. 이 과정에서 벌은 거대한 침으로 설아를 쏘려고 합니다. 하지만 충격과 함께 산산조각 납니다. 강호는 이것에 놀랍니다. 하지만 설아의 피부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계수 열매 목욕 덕분에요. 강호는 그 후 독침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비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크기에 비해 등급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강호는 벌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는 그 후 호랑이에 올라탑니다. 벌들을 따라가라고 말하면서요. 그들이 차가운 평원을 가로질러 달릴 때 강호는 안도합니다. 그 지역에 민간인 정착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는 벌들의 식욕에 대해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 나무, 그리고 산 전체를 먹어치우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괴물들의 시체를 먹는 것을요. 벌들은 매우 잡식성 생물입니다. 민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언제든지 먹이가 바닥나면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때문에 강호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을 완전히 박멸해야 한다고. 그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전에 잠시 후 그들은 짙은 붉은색 게이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강호는 알아차립니다. 벌들이 게이트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이는 그들의 둥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그는 게이트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레이드 등급 게이트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확실히 그와 먼치는 그때 그 게이트 때문에 고생했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주저없이 그들은 붉은 게이트로 뛰어들고 순식간에 벌떼가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강호는 벌들을 막기 위해 만화를 방출합니다. 레이드 등급 게이트에 대해 말하자면 생태계를 포함하는 게이트입니다. 정확히 보이는 마치 다른 세계의 한 조각이 던져진 것처럼 이 덕분에 일반 게이트에는 없는 희귀 자원들이 그 게이트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몬스터들은 붉은 게이트가 훨씬 더 위험하고 일반 게이트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강호는 멀리서 또 다른 벌떼를 봅니다. 이 벌들은 3배 더 커 보이고 3배 더 많은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벌들보다 공격적인 벌들이 강호를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는 첫 번째 공격하는 벌을 쉽게 베어냅니다. 그것의 능력치를 확인하면서 그것이 그가 발견했던 벌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 의심할 여지 없이 게이트 밖에서 강호는 거대한 벌들이 그곳을 지키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벌들이 그들을 에워쌀 준비를 할 때 강호는 감각 공유 스킬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허용하는 스킬입니다. 계약자와 마수에게 같은 감각을 공유하도록 만화와 신체 능력도 포함하여 강호도 힘껏 벌들에게 뛰어들어 무자비하게 베어냅니다. 설아가 벌 한 마리를 공격해서 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벌은 설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합니다. 강호는 그녀를 놀립니다. 벌이 아직 입에 너무 커서 잡아둘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요. 싸움이 계속되자 강호는 벌들이 끝도 없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강력한 마귀가 멀리서 느껴집니다. 그는 벌집으로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는 먼치의 등에서 뛰어내려 강력한 힘과 오라 블레이드를 결합하여 그의 길을 막는 모든 벌들을 베어버립니다. 거대한 벌들을 처리한 후 그는 마침내 벌집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벌들이 계속 지켜왔던 것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벌집은 너무나 많은 마귀를 방출하고 있어서 마귀가 뚝뚝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호가 벌집으로 돌진했고 놀랍게도 이상한 형체를 보게 됩니다. 벌집 안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 외모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로 보아 강호는 드디어 마족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그때 마침 강호는 그 마족이 자신이 얼마나 망했는지 중얼거리는 것을 듣습니다. 충격적인 전개로 강호는 마족의 언어를 들을 수 없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족이 강호가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정식으로 나설 것을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을 테오 카미건이라고 소개합니다. 한때 마계에서 사위였던 마족이라고요. 강호는 이미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싸움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강한 사람과는 더욱이요. 테오는 인간이 괴물들을 지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강호는 그가 목격하고 있는 것에 궁극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테오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그는 오라 블레이드를 해제합니다. 강호는 알아차립니다. 테오가 다른 마족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가 전쟁 중에 보았던, 왜냐하면 그에게는 소통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악마들은 생각 없는 기계와 같았어요. 마력을 내뿜는요. 하지만 테오는 진짜 인간처럼 느껴져요. 강호는 테오에게 무엇인지 물어요. 테오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이 악마임을 밝혀요. 강호는 그에게 왜 그 같은 악마가 여기에 있는지 물어요. 테오는 꽤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말해요. 게다가 길기도 하다고 말하죠. 랭크전에서 패배하고 도망친 뒤 던전화에 휩쓸렸다고요. 강호는 그에게 다시 물어요. 여왕벌을 데리고 왔는지, 목숨 걸고 도망치는 중이었는데도요. 강호는 그에게 여왕벌이 그가 멀리서 보고 있는 모든 몬스터의 여왕인지 물어요. 강호가 벌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는지 보고는 그 남자는 강호가 주저없이 죽일 것이라고 짐작해요. 테오는 재빨리 밝혀요. 벌들은 그저 정찰을 위해 내보냈을 뿐이며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요. 테오는 벌이 얼마나 침착한지 보여주기 위해 머리를 쓰다듬어요. 그러자 벌은 엄청난 마력을 내뿜어 화석화된 상태가 되어
강호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받아요. 태호는 여왕벌을 화석화시키면 자신이 한 것처럼 꽃가루를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요. 태호는 강호에게 그 벌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키워온 아이와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반드시 책임질 것이라고요. 태호가 한창 설명하는 중에 설아가 그의 다리를 물어 그 안에 있는 압도적인 마력을 빨아들여요. 설아는 너무나 즐거워해서 태호를 경악하게 만들어요. 마력을 먹고 사는 짐승은 처음 보는지라 태호에게는 충격적이었죠. 강호는 태호가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것은 마개였죠. 그가 이야기했더니요. 태호가 마개에서 사위였던 만큼 강호는 믿어요. 그 남자가 정보를 신문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강호는 마진의 힘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태호가 반응하기도 전에 달려든다. 그는 태호의 가슴을 때린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모노코어를 봉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을 위해 태호는 땅에 쓰러진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기력을 되찾았을 때 그는 자신의 마귀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강호는 그 남자에게 조용히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한다. 그리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태호는 인간들이 이런 식인가 생각하며 동의한다. 한편 게이트 밖에서는 길드들이 막 그때 준우의 제자 중 한 명이 현장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는 강호를 즉시 알아본다. 반면 킹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화이트 나이트 길드가 클리어링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 남자는 킹을 무시하고 강호에게로 돌아선다. 인사를 건넨다. 그에게 잠시 인사 나눴었다고 말하며 준우와의 영상 통화로 며칠 전에 그는 자신을 화이트 나이트의 이혁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그는 현재 화이트 나이트의 길드 마스터이다. 강호는 답례를 한다. 그리고 놀라움을 표한다. 클리어링 의식이 이제는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혁은 이렇게 말하며 이를 확인시켜준다.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고요. 킹은 이미 격분한다. 혁이 자신 같은 슈퍼스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어서 혁에게 묻는다. 어떻게 강호 같은 비각성자를 아냐고. 하지만 그 이름은 곧 킹의 머릿속에 다시 울려 퍼진다. 그리고 그는 깨닫는다. 자신이 짐승 마스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때 혁은 강호가 웃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는 준우가 자신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강호의 미소에 대해 그는 항상 조심하라고 말했었다. 왜냐하면 강호가 미소 지을 때마다 그것은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가 눈앞의 상대를 짓밟으려 한다는 것을. 혁은 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반면 킹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른다. 속으로 킹은 강호를 욕한다. 그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갑자기 그는 강호를 이기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그는 5명의 전쟁 영웅들을 뛰어넘을 것이다. 킹은 강호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강호가 이것을 본 순간 그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킹은 강호에게 언급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강호에게 손을 매우 세게 휘두른다. 그가 첫 탈을 날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강호가 사라졌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다. 그가 채 알기도 전에 강호는 그를 던전으로 끌고 간다. 그가 오만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던전을 먼저 클리어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강호는 그를 던전 안으로 던져 넣는다.
그에게 던전을 클리어하라고 말하면서 킹은 땅에 처박힌다. 그를 완전히 놀라게 만든다.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처참하게 당한 것은 강호는 그에게 말한다. 그들의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처음에는 말이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강호는 킹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킹은 간신히 일어선다. 반격을 가하려고 하며 강호는 쉽게 그의 머리를 잡는다. 그리고 그를 땅에 내리친다. 그에게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편 테오와 혁은 그 전투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테오는 혁에게 말한다. 킹이 강호의 공격으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혁은 동시에 이것을 확인한다. 혁은 테오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잠시 후 킹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는다. 그리고 강호는 그에게 알려준다. 그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괜찮지만 무모하다고. 그는 이어서 그에게 그의 스승이 누구냐고 묻는다. 그리고 킹은 스승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가 S급 랭크에 도달했기 때문에 순전히 자신의 타고난 재능만으로. 강호는 이어서 그에게 말한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그를 우월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그는 그에게 겸손하게 살라고 촉구한다. 그는 그에게 알려준다. 미래에는 더 강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가 지금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지 못하면 그는 자신의 재능의 한계에 아주 빠르게 도달할 것이라고. 강호는 그에게 그것이 그의 죽음이 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만약 그가 실제 전투에서 그 한계에 부딪힌다면 왕은 강호에게 그가 단지 무지한 바보였는지 묻는다. 그리고 강호는 그에게 먼저 스승을 찾으라고 재촉한다. 강호가 여전히 그에게 조언하는 동안 왕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셀카를 찍기 위해 휴대폰을 꺼낸다. 강호는 깨닫는다. 그 남자가 자신의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가 그에게 힘으로 가르쳐줄 때까지 왕은 셀카를 더 찍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그가 흠씬 두들겨 맞기 전에 그들의 모든 소동 후에 그들은 마침내 던전을 클리어했다. 그리고 이후에 소셜미디어는 수많은 것으로 넘쳐났다. 강호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성 기사와 소문들로. 아무도 그가 강호라는 것을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한편 상세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마계에 관한, 그리고 강호의 집에 있는 악마들에 관해. 테오는 날씨 상황에 완전히 즐거워한다. 강호에게 신문받는 동안 테오는 바알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일이 악마인 바알에게. 그 결과 그의 막대한 마력이 도난당했고 그는 나중에 그들의 영역에 불시착했다. 하지만 그는 악마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계에 있는 악마들에 대해선 그가 인간계에 불시착하기 약 일주일 전 그는 마계의 한 지역이 있다고 들었다. 빠르게 던전으로 변하기 시작한 그는 자신이라고 언급한다. 던전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완전히 다른 차원과 연결된 인간계에. 강호는 퍼즐을 맞추려 노력한다. 왜냐하면 50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대전쟁이 일어난 지, 그리고 새로운 몬스터종이 막 나타났다. 그가 또한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한편, 마계라고 불리는 곳이 지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호는 테오에게 그의 파워 레벨에 대해 묻는다. 그가 마계에 있었을 때,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그의 레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그는 사이였다. 마계 7시 비군주 중에서 그의 힘이 도난당하기 전에. 이는 그가 꽤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오는 강호에게 말한다. 자신은 싸움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라고.
하지만 강호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궁금해하니 자신의 모노코어를 먼저 해방시키라고 제안한다. 강호는 자신이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마기가 되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태오는 강호에게 잘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능력을 보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강호는 태오가 무슨 짓을 하려 하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오가 자신의 힘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자 그는 손을 들고 죽은 자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때 강호는 깨닫습니다. 저 남자가 강령술사라는 것을요. 태오는 이를 확인하며 말합니다. 시체를 재료로 사용하여 사형말을 만들고 그들을 지휘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발에게 잃었습니다. 강호는 이것에 완전히 흥미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허구 속에만 존재하는 능력이고 어떤 각성자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각성한 이런 종류의 능력을 가진 자가요. 태오가 여전히 즐기고 있을 때 설아가 그의 목에 뛰어오릅니다. 그의 맛있는 마기를 더 많이 취하기 위해요. 태오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릅니다. 설아가 기본적으로 그의 마기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요. 그리고 태오는 이것이 강호가 노리던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외눈 안경을 열었을 때 말이죠. 그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강호는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태오의 만화 구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설아가 마기를 빨아낸 후에 말이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의 만화 구멍이 이제 정화된 만화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자신의 수집품에 꼬리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 덕분에 그녀의 공격력은 D로 상승하고 그녀의 방어력도 DD로 상승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새로운 스킬 펼치기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꼬리에 대해서는 꼬리의 두 번째 능력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잠금 해제될 것입니다. 강호는 그때 요정 여왕이 요한나가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꼬리가 5개 달린 하얀 송곳니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요. 강호는 설아의 꼬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한나가 언급했던 하얀 송곳니처럼 말이죠. 잠시 후 강호는 철병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가 언급하길 또 다른 헌터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남부 분쟁 지역에서요. 그 헌터는 한국 랭킹 32인 하운드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 지역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강호는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남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남부 분쟁 지역에 대해 말하자면 이곳은 대구를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산 지역까지요. 아무래도 그곳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이 안전하게 유지된 이유는 레바돈 때문입니다. 4대 명문 길드 중 하나이자 전통 마법의 강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대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게이트에서 그의 신원이 확인되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태오에 대해 묻자 강호는 병사에게 말합니다. 그를 그냥 자신의 보조자라고 불러도 된다고. 태오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손에 든 막대 사탕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강호는 병사에게 태오가 신분증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강호에게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방금 상부에서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래로 강호가 북쪽에 정착하면서 제해종들 사이에는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쪽은 기본적으로 분쟁 지역입니다. 재해종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죠. 또한 치열한 몬스터들 간의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요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몬스터들을 그냥 없애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지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 준비할 때 강호는 몽크씨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테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막 그렇게 하려 할 때 몬스터의 머리가 그를 향해 날아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징후입니다. 그들이 계속 안쪽으로 이동하자 테오가 강호에게 말합니다. 이 지역이 자신의 고향을 떠올리게 한다고. 그는 강호에게 그들이 보고 있는 풀은 히트 그레스라고 불리며 모든 방향으로 열을 방출한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히트 그레스로 가득 찬 곳은 열대림을 만든다. 곧 먼치와 설아는 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강호는 그들의 고충을 이해한다. 그들이 열대 기후의 처음이기 때문이다. 잠시 후 강호는 멈춰서서 그 지점부터 걸어가자고 제안한다. 갑자기 멀리서 큰 비명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 소리는 사람의 것과 같아 보인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데 소란이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잠시 후 그들은 한 무리의 괴물들이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것을 본다. 바로 그때 그들은 괴물들이 오던 방향을 보는데 어떤 남자가 괴물들을 버터처럼 부수고 있는 것을 본다. 강호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란다. 칠비가 그 지역의 주둔한 병력들을 이미 철수했다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더 자세히 보니 강호는 그 남자가 낯이 익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남자는 금발머리였고 트레이닝이라고 쓰인 띠를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킹이었다. 그는 분명히 훈련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